만약 여러분이 매일 복용하는 약이 여러분을 반신불수로 만들거나 기억을 잃게 하며 심지어 길에서 쓰러져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약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복용하는 약 중 일부는 뇌졸중의 위험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약들이 대부분 가정 상비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크고 작은 병원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내과 의사로서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는 분들을 수없이 지켜보았기에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은 겉보기에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신문을 읽거나 화초에 물을 주다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쓰러졌고 그 순간 이후로는 다시는 스스로 말하거나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의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자신의 나이, 건강 상태, 기존 질환에 적합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오래전의 처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이웃의 추천을 따라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특히 50세 이상 분들에게 매우 흔하지만 위험한 4가지 약물군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물은 바로 소염진통제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관절이 뻐근할 때, 허리가 당길 때,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꺼내는 약들입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같은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50세 이상에서 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심장과 뇌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 약들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증가시켜 혈액량을 늘리고 이는 혈압을 서서히 상승시킵니다. 통증은 없어도 혈압은 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 위험에 가까워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혈관 자체가 이 약들로 인해 점점 딱딱해진다는 점입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작은 충격에도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 선생님께서는 무릎 관절통으로 디클로페낙을 3년 넘게 복용해 오셨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괜찮을 거라 믿으셨지만 어느 아침 화초에 물을 주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먹던 진통제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 없이 이 약을 장기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가볍다면 의사에게 파라세타몰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약을 문의해 보시고 전신에 흡수되지 않는 외용, 진통제겔 형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운동, 온찜질, 체중 조절, 식단 개선 등 약을 쓰지 않고도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연어, 마늘, 생강, 녹색 채소, 강황은 자연적인 항염 효과가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약을 줄이는 데 있어 식습관의 변화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여기는 약이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다행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통증을 관리하면서도 뇌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 통증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통증과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타기, 수중 걷기, 스트레칭 같은 활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매일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은 비타민 D 형성을 도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온찜질이나 염증 부위를 차게 하는 냉찜질도 상황에 맞게 번갈아 사용하면 진통제 없이도 많은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자세입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복용한 약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약물, 바로 방광조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약물은 언뜻 보기엔 전혀 뇌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기억력과 집중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입니다. 방광조절제는 특히 60세 이후에 요실금이나 야간뇨가 잦아지면서 자주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문제는 이런 약들이 단지 방광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까지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옥시부티닌, 톨테로딘, 솔리페나신 등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을 덜 보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동시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중요한 뇌 기능 조절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이 서서히 감퇴하거나 방향 감각을 잃고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순간적인 어지럼증이나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시는 76세 이 할머니의 사례를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생활하시던 할머니는 야간뇨와 요실금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가족과 함께 병원을 찾아 옥시부치닌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증상이 확실히 좋아졌고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가스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급기야는 거실에서 일어나려다 어지러움을 느끼고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일과성 허혈성 발작, 즉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드물지 않습니다. 방광 문제가 부끄럽고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약이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이 흔들리면 일상생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타스크에서는 이러한 약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도 방광 조절제 역시 약이 전부는 아닙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요실금이나 야간뇨를 완화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는 이 간단한 운동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5분씩만 투자해도 뚜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소변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됩니다. 또한 저녁 시간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고 특히 카페인이나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반드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을 들이고 일정한 시간에 배뇨하는 배뇨 훈련도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단지 소변 문제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새로운 계열의 약물, 예를 들어 미라베그론과 같은 약이 개발되어 처방되고 있습니다. 이 약은 기존의 항콜린성 약물보다 부작용이 적고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광조절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에게 이 약이 뇌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더 안전한 대체제가 있는지 솔직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질문에 기꺼이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약물군을 살펴보았고 그에 대한 대체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약물군, 이름은 익숙하지만 그 부작용은 잘 알려지지 않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관절염, 피부염, 천식,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증상에 빠르게 효과를 보이는 약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도 익숙한 프레드니손, 덱사메타손 등이 여기에 속하며 통증과 염증을 즉각적으로 줄여주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약을 기적의 약처럼 생각하며 장기간 복용하거나 급할 때마다 쉽게 찾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빠른 효과가 우리 몸에 더 큰 위험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단지 염증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전반적인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 약은 체내 나트륨과 수분을 정체시켜 혈압을 서서히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올립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도 몇 달간 복용한 후에는 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약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혈전 위험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던 73세 박 선생님의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숨쉬기 어려웠던 박 선생님은 의사의 권유로 프레드니손을 처방받으셨고 처음에는 숨쉬기가 편해지고 생활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점차 약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마당에서 신문을 읽다가 갑자기 얼굴 반쪽이 마비되고 말을 잃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진단을 내렸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신문을 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정확한 용도와 기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타스크에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과 식이요법, 그리고 약을 꼭 써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진 만큼 그만큼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의 의존도를 줄이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복용 방식의 전환입니다. 동일한 성분의 약이라도 전신에 작용하는 알약 대신 흡입제나 국소용 스프레이 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염증 부위에만 직접 작용하므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덜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천식이나 비염, 만성기관지염 환자에게는 전신성 스테로이드보다는 흡입형 약제가 우선적으로 권장됩니다. 또 만성 피부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바르는 약이나 국소 패치 형태가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약물의 양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약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 역시 함께 변화해야만 진정한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소금과 설탕의 섭취를 줄이고 생선, 채소, 해조류 등 항염 작용이 있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하여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것도 혈관 건강과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은 단지 병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약이 항상 첫 번째 선택일 필요는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의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몸을 돌볼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으며 그 가능성은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약물군, 즉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정신안정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약물군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단지 증상을 줄이기 위한 약이 오히려 더 큰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마지막 약물군은 다소 민감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노년기 돌봄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 즉 흔히 말하는 정신안정제입니다. 이 약들은 본래 조현병이나 심각한 정신질환 치료에 사용되던 약물로 대표적으로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퀘티아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치매나 노인성 불안, 밤에 흥분하는 증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요양병원이나 가정에서도 빈번히 처방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돌보는 입장에서 이 약이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돌아다니는 어머니가 약을 먹고 조용히 잠들거나 자주 흥분하시던 아버지가 한결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면 안도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분함의 대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LDA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항정신병 약물이 치매 환자의 사망률을 2배, 뇌졸중 위험을 3배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경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약들이 뇌의 혈류를 갑작스럽게 떨어뜨리거나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액을 끈적이게 하여 혈전을 형성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의 진정작용으로 인해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장기 복용 시에는 대사 증후군, 즉 체중 증가, 당 수치 상승, 콜레스테롤 증가로 이어져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광주에 사시는 81세 초의 할머니는 밤마다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는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리스페리돈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함이 찾아온 듯 했지만 점차 피로감이 누적되고 식사를 거르기 시작하며 결국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졸중이 진행 중이었고 이후로는 스스로 걷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가족들은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그때 조금만 더 물어봤더라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죄책감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약이 모든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신적 흥분이나 불면, 불안 같은 증상은 때로는 환경과 감정적 반응에 따라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르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타스크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가능한 따뜻하고 인간적인 대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처럼 정신안정제가 가져오는 평온함은 때로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약을 전혀 쓰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약이 아닌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보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 어르신이 밤에 불안해하거나 흥분하는 상황이라면 주변 환경을 차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은 환경은 불안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은은한 조명을 켜두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주면 긴장이 서서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동작보다는 느리고 부드러운 말투와 손길이 큰 위안이 됩니다. 등을 살짝 쓰다듬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정의 교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자주 눈을 맞추고 짧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아무리 단순한 인사라도 따뜻한 목소리와 눈빛이 어르신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낮에는 햇볕을 쬐고 가벼운 산책이나 실내 운동을 하게 도와주는 것도 밤의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입니다. 낮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햇빛을 받으면 밤에는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어 깊은 잠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약물적 접근은 단기적인 변화보다 장기적인 관계 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용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요양시설이나 간병인들도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행동한다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도 더 안정적이고 따뜻한 돌봄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재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주치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충분히 시도해 보았나요? 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이 약 없이도 가능한 대안은 없을까요? 이처럼 질문은 때로 약보다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4가지 주요 약물군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약물군과 그에 대한 대안들을 차례로 살펴보며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약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고하실 수 있도록 5가지 핵심 질문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약이 정말 지금 꼭 필요한 약인가요? 단지 증상을 가리기 위해 쓰는 약이라면 원인을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 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내 몸에 생길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부작용과 장기적인 영향까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셋째,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증상을 완화할 수는 없을까요? 식습관, 운동, 수면, 환경 조절 등 약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이 약은 나에게 맞는 용량인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약이라도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무기한으로 복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단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히 의심을 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든 또는 가까운 분이 어떤 약을 장기간 드시고 계시든 이 질문들을 한 번쯤은 꼭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약 없이 살아가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을 내 몸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노년의 삶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은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